대한민국 준비된 역사,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자, 오늘은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죠. 내가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가, 또 무엇을 내가 틀렸을까, 뭐 이런 것도 분석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수험생 여러분들이 있으실 것이고요. 또 그다음에 앞으로 또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또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죠. 네. 상대방을 알아야지만, 또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아야지만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 경향이라든가 또 출제 분석 이런 것들을 확실히 하셔가지고 시험 잘 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또 약간 조금 부족하신 분들, 무엇이 내가 잘못됐는가 이런 거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라고, 앞으로 또 준비하실 분들 같은 경우도 출제 경향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파악을 하신다면 준비하시고 또 원하시는 목표로 가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선 제가 이제 문제를 쭉 보니까 제대로 뭐 아주 깊게 공부하지 않아도요,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평이하게 문제를 잘 풀지 않으셨으리라, 풀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뭐 크게 뭐 어려운 문제 나오는 거 없고요. 제가 또 모의고사 문제풀이 해 드릴 때도 요 단원과 관련돼서 제가 강조했던 부분들 반드시 나올 것입니다 했던 부분들 굉장히 꼭 나왔죠? 네, 꼭 나왔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 빈도수가 높은 문제들이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시기별로 했을 때도 그닥 뭐 크게 예상이 빗나가진 않았는데, 우선 우리가 원시 시대 같은 경우 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대사 같은 경우는 네 문제, 역시 고대사의 비중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세, 고려 시대죠. 중세사 같은 경우가 이제 세 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조선 전기 같은 경우가 이제 두 문제, 그 다음에 조선 후기가 세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개항 이후의 근대사입니다. 개항 이후의 근대사, 개근대라고 한번 해볼게요. 약간 이상하긴 하지만 어찌됐건 두 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의 역사가 두 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 다음에 현대사가 한 문제. 그래서 한국사 관련된 거 총 18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쭉 보시면은 뭐 거의 뭐 골고루 편성이 됐다라는 건데, 조선 전기 요렇게 5문제죠. 그 다음에 요 근대 요 부분도 사실 이제 조선의 역사와 같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합치게 된다면은 여기 두 문제 합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7문제, 총 7문제. 조선과 관련된 것이 이제 7문제의 비중이 있다라는 겁니다. 역시 위로 올라갈수록 고대사의 비중이 크게 차지를 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골고루 출제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아주 어려운 그런 문제는 피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한국사 요번에 시험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깊게 공부하지 않으셔도 만점 받으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1번부터 차근차근히 문제 분석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미추친 이 시대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시오. 네, 이 지문이 나오죠. 이 시대 사람들은 시족별로 대략 20-30명씩 무리를 이루어 사냥과 고기잡이, 채집 등을 행하며 공동체적인 삶을 영위하였다. 도구와 기술이 뒤떨어져 공동으로 사냥과 고기잡이를 하였고 채집 생활도 함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냥과 고기잡이를 주로 했다. 뭐 시족별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1번에서 요 문제를 이 지문에서 여기가 어느 시기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시족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죠. 네, 시족이라는 단어가 꼭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시족 공동체 사회다. 이 시기를 언제라고 보는 거죠? 신석기로 보는 거죠. 신석기로 봅니다.
신석기 시대 때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 살았어요? 강가나 해안가에 주로 모여 살았죠. 그래서 고기잡이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보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근처의 텃밭을 이용하여 잡곡을 재배했다. 신석기 시대 집 근처의 텃밭을 이용하여 잡곡. 잡곡이라는 게 뭐예요? 이 잡곡이라는 게 뭐죠? 잡곡. 예, 잡곡이 뭘까요? 우리가 주곡은 뭐예요? 주곡은 우리가 먹는 쌀이라든가 보리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고, 잡곡 같은 경우는 뭐 조, 피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잡곡을 재배한 시기가 언제죠? 우리가 신석기, 그죠? 그럼 신석기 때만 했어요? 아니죠. 청동기 때도 했죠. 예, 두 시대에 걸쳐서 이것을 했습니다. 텃밭에서. 그 다음에 마을 주위를 토성이나 목책, 도랑 등으로 에워쌌다. 성을 쌓기 시작했어요. 마을 주위를. 네, 성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뭐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니은 같은 경우는 청동기 시대로 보는 거죠. 자, 그다음에 디귿. 특정 동물을 자기 부족의 기원과 연결시켜 숭배하였다. 자, 원시 시대의 신앙이 나오죠. 그래서 특정 동물을 숭배하는 것을 우리가 토테미즘이라고 불러요. 토테미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도 역시 어느 시기죠? 신석기 시기입니다. 물론 토테미즘은 신석기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청동기 시대, 뭐 또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네, 그 철기 시대에 가도 예 토테미즘. 지금 현재도 특정 동물을 시골 같은 데 가면은 예 아주 신처럼 이렇게 숭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부여, 송궁리, 고령, 장길이 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여기 부여, 송궁리, 고령, 장길이가 뭐 하는 동네인지 몰라도 여기에 이제 보기에 두 개씩 고르는 거니까 답은 나왔어요. 신석기. 그래서 기역과 디귿을 골라주시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몰라도 되죠. 참고로 이제 부여, 송궁리 같은 경우 청동기 유대. 송궁리는 좀 유명한 동네예요. 그래서 청동기 시대에 청동기의 유적물들이 많이 나온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넘어가 볼게요. 기역,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네, 고대사. 통일신라에서는 신문왕 때 뭐를 설립하여 국가 운영에 필요한 학문과 기술을 교육하였다. 원성왕 때는 유교 경전의 이해 수준을 시험하여 관리를 채용하는 뭐를 마련했다. 기역과 니은. 자, 2번에 보겠습니다. 신문왕 때에 설치했어요. 그래서 학문과 기술 교육을 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국학이죠. 기역에 들어갈 말은 국학이에요. 국학. 그 다음에 원성왕 때,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을 때도 요거 해가지고 진골들의 원성을 많이 들었죠. 그래서 곰방 없애버렸죠. 했다가 유교경전의 이해 수준을 시험하여 관리를 채용하는 뭐를 설치했습니까? 독서 상품과입니다. 독서 상품과. 니은에 들어갈 것은 이렇게 돼버렸죠. 자, 그러면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 기역. 박사와 조교를 두어 예기와 문선 등을 가르쳤다. 네, 어디에서? 국학에서. 네, 가르쳤죠. 네,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뭐 인재들을 가르칠 수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니은. 골품제 때문에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했다. 그렇죠? 예, 진골들이 워낙에 뭐 반발을 하니까 요거 독서 읽은 책을 읽고 낸 독후감 이런 거 수준에 따라서 평가를 내리다 보니까 그 전까지 이런 거 안 해도 그냥 내가 태어난 신분대로 자동봉으로 내가 뭐 높은 신분 올라가는데 왜 이런 걸 시켜가지고 나를 귀찮게 하느냐. 그렇죠? 진골들이 반발을 엄청나게 했죠. 자, 그 다음에 3번 기역, 니은. 학문과 유학을 보급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했다. 예, 당연하죠. 예, 열심히 공부하니까. 그 다음에 4번 기역, 니은. 당의 교육제도와 과거제도를 수용하여 운영했다. 자, 뭐 평이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정답은 4번이죠. 신라 같은 거, 통일신라 같은 경우는 당나라와 아주 깊은 관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나라의 선진 문물이나 제도를 받아들이는 데는 굉장히 더뎠어요. 그렇죠? 오히려 당과의 앙숙으로 지냈던, 초창기 때 앙숙으로 지냈던 어디? 발해 같은 경우는 당나라의 제도를, 선진 제도를 많이 흡수를 했죠. 그래서 삼성 육부 제도라든가 그 다음에 뭐 당나라의 이런
그 국학이라든가 요런 그 뭐 주자감 요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설치하고 인재를 양성하는데 크게 많은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라 같은 경우에는 당의 교육제도와 과거제도를 수용하지 못했죠. 네.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 다음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네. 조선 초기 집권층은 부국 강병과 민생 안정을 위해 과학기술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따라서 중국과 아라비아의 과학기술을 폭넓게 받아들여 네. 우리 실정에 맞게 수용하고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과학기술을 지원했다. 조선 초기의 집권층들이 과학기술을 발전시켰던 이유는 단 한 가지죠. 바로 뭡니까? 여기 나와 있죠. 부국강병이죠. 부국강병. 그 다음에 민생안정. 나라를 새롭게 오픈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떤 역사의 흐름을 바라볼 때에 개국하고 초창기 때는 항상 부국강병과 민생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학문이라든가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노력을 했어요. 조선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과학기술 지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1번. 새로운 역법인 시연역이 도입됐다. 자, 시연역 3번에 바로 답이 나오는데 시연역은 이제 김유기 했던 거죠. 이거 조선 후기예요. 조선 후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 전기와 후기를 놓고 봤을 때 양난 이유로 보는 건데 조선 후기에 인조 때에 시연역이 도입됐습니다. 그 다음에 개미자, 갑인자 같은 금속활자 주조했다. 자, 개미자는 태종이 했던 것이고 갑인자 같은 경우는 세종이 했던 것이죠. 이거 맞는 얘기고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을 소개한 농사직설. 그렇죠. 천문도인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돌에 새겨 왕조의 권위를 표현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답은 1번인데 여러분들이 나머지 보기를 잘 모르셔도 새로운 역법인 시연역이 도입됐다. 요 시연역과 관련돼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시연역 이거 조선 후기에 나오는데 조선 정기 때 나왔던 역법은 우리가 칠정산이 있습니다. 칠정산이 있습니다. 요 칠정산이 있는데 요 칠정산은 7가지를 계산을 한 거죠. 7가지. 그 천문을 관측하면서 그럼 뭘까? 7가지가 해와 달, 그다음에 수성, 금성, 수금, 화성, 목성, 토성까지 이렇게 해서 7가지. 그래서 거의 정확했습니다. 거의 정확해요.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깜짝 놀라죠. 그래서 칠정산 요거 이제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쭉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거 뭐 여기 쫙 보시면 조선 초기 때니까 왕조의 권위를 표현했다. 그러니까 왕조가 권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그다음에 우리 풍토에 맞는 농사직설. 이것은 뭐 너무 잘 아시는 거고. 그다음에 개미자, 갑인자와 같은 금속 활자. 활자를 주조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죠. 뭘까요? 여러 가지 서적들을 간행하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그러면 나라를 개청하고 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다 라는 것들 그런 자료들을 많이 만들어서 배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런 어떤 그 보기의 뉘앙스라든가 요런 것들을 잘 파악하시면 잘 모르셔도 여러분들이 답을 맞추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문제 4번. 답은 6.25 전쟁의 전개 과정에 따른 전선의 변화를 표시한 것이다. 가라를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타낸 것은. 요것은 말이죠. 좀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전선의 변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선의 변화. 그래서 올라가고 내려오고 요것들을 그러니까 약간의 퍼즐식으로 여러분들이 맞추신다면은 금방 맞추실 수 있는 거죠. 자, 맨 처음에 이제 38선을 이제 전선의 변화라고 했으니까 38선을 이제 끌고 내려왔죠. 예, 아이고 부러졌습니다. 내려왔어요. 어디까지 갔어요? 예, 낙동강 전선까지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예, 북한이. 그래서 이제 유엔군이 들어왔습니다. 유엔군이 들어와서 이제 휴전선, 그러니까 38선을 다 넘어서 거의 저 위, 신의주 청진 보이시죠? 그래서 저기 압록강 위역까지 밀고 올라갔죠. 요때 이제 중공군이라고도 하는데 중국군이 이제 밀고 내려왔습니다. 밀고 내려와서 어디까지 밀려 내려갔어요? 서울을 다시 빼앗겼어요. 빼앗겨가지고 다 지역까지 내려왔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올라가면서 지금 현재의 휴전선 부근에서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휴전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니까 요걸 이제 맨 처음에 보신다면은 뭘 보셔야 되죠? 라까지 이제 밀려 내려간 겁니다. 우리가 라. 그 다음에 이제 유엔군이 개입하면서 어디까지? 가까지 가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죠? 다시 이제 중국군 때문에 다까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왔다리 갔다리 나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라가 다나. 정답은 3번. 뭐 이것과 관련된 영화가 최근에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시험 보셨으니까 이제 영화도 좀 보시고요. 예, 머리 좀 한번 식혀주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 보기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려 문종의 아들로 태어났다. 딱 가무죠. 딱 가무입니다. 흥왕사에서 교장도감을 설치할 것을 건의했다. 이론의 연마와 실천을 강조하는 교관겸수를 제창했다. 누굽니까? 누구예요? 누구죠? 의천이죠. 예, 의천입니다. 의천이에요. 의천이죠. 의천하면 이제 자동뽕으로 이제 이름 천이니까 천태종. 천태종이죠. 네. 자, 그러면 이 천태종은 뭐예요? 천태종은 거기 나와 있는 뭐 교관겸수 나오는데 당시에 불교의 종파 선종과 교종이 있습니다. 제가 강의 때 굉장히 요거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렸어요. 교종은 가르칠 교죠. 그래서 불경 위주죠. 이론 위주예요. 선종은 참선입니다. 참선. 요거 잘 몰라도, 이론 잘 몰라도 부처님 말씀에 따라 수행, 참선을 하게 되면 부처가 될 수가 있다. 둘이 이제 양립해서 서로 뭐가 우선이니 아니니 이렇게 돼버렸죠. 분열이 돼버렸죠. 근데 이제 대각국사 의천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죠? 귀족이죠. 왕족이죠. 그러다 보니까 선종과 교종 중에 어떤 게 가까워요? 교종이 가까워요. 예, 이미 지식인입니다. 요게 가까워요. 그래서 나름 자기는 두 종파를 통합해야 되겠다. 근데 교종 위주로 선종을 받아들였던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별 반응이 안 좋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통합에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고려 후기에 가게 되면 반대로 선종 위주로 교종을 뒷받침했던 그런 조계종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누가? 진울에 의해서. 자, 요것은 이제 성공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유불일치설을 주장했다. 이것은 뭐 진울의 제자인 해심이라는 스님이고, 종교 결사운동 역시 진울이죠. 네, 뭐 수선사라든가. 그 다음에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포용하려 했다. 이거 틀렸죠. 교종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천태종을 세워 교단의 통일을 도모했다. 네, 정답은 4번이고, 뭐 1번이라든가 뭐 2번 같은 경우 이제 잘 모르셔도, 유불지설 이런 거 잘 모르셔도 쉽게 여러분들이 답을 맞추시라고 천태종 이렇게 딱 하셨습니다. 예, 보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쉽게 풀지 않으셨으리라, 풀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문제 6번 바로 넘어갑니다. 고려시대의 사회 시책과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셔야 돼요. 1번, 상평창을 두어 물가 안정을 꾀하였다. 네, 그렇죠. 상평창, 물가 안정이죠. 그러니까 항상, 항상, 상평창. 이 이름이 말이죠. 참 그 기구의 어떤 성격을, 기관의 성격을, 상평창. 물가가 맨날 오르락내리락 그러면은 못 살죠. 예, 못 삽니다. 그래서 늘 물가는 이렇게 일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물가를 우리가 뭐 한다고 그래요? 정부에서 물가를 잡는다라고 그러죠.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잡는다. 잡아서 오르락내리락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일정하게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상평창, 늘 항상 평탄하게 가져야 된다. 물가 안정을 꾀해야 했다. 그렇죠. 동서대비원을 설치하여 환자 진료를 담당했다. 원자 들어가게 되면 병원이죠. 병원. 네, 맞습니다. 해민국을 두어 유랑자의 수용과 구유를 담당하겠다. 해민국은 뭐죠? 약국이죠. 약국. 예, 약국이에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유랑자가 떠돌이들이잖아요. 떠돌이들. 유랑자의 수용과 구유를 담당하겠다. 이건 재생원이죠. 재생원인데 유랑자 떠돌이들, 쉽게 말하면 뭐예요? 그지입니다. 그지. 이 사람들을 왜 구유를 하는데 노력을 했을까? 수용하는데 노력을 했을까? 이 사람들을 그냥 두게 되면요, 인구가 누수 현상이 나타나고, 또 한 가지는 전염병을 퍼뜨릴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재생원이라는 것을 두었다. 기금으로 운영하는 재위보를 두어 빈민을 구제했다. 예,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보자 들어가는 것이, 이 보자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저기죠. 재단이죠. 재단. 기금 마련해가지고 하는 재단이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옳지 않은 것은 네, 3번이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대민국은 약국이에요. 자, 7번. 기역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조영의 동생 대야발 후손인 누구는 북쪽으로 대부분 말갈족을 복속시키고 남쪽으로는 신라와 국경을 접할 정도로 넓은 영토를 차지했다. 이후 전성기를 맞은 발해를 중국이든 해동성국. 아, 너무너무 그냥 답을 줬어요. 답을 줬어요. 그리고 발해와 관련된 거는 요 세 임금밖에 나올 게 없죠. 무왕, 문왕, 선왕. 그렇죠? 무왕은 주로 뭐를 했습니까? 당나라하고 맞섰죠. 그래서 산둥반도를 공격하고. 그래서 무식하게 무기를 들고 예, 전쟁을 많이 했던. 그다음에 문왕은 오히려 이제 문이죠. 문화, 문예, 학문 이런 것들. 그래서 당나라를 받아들이는 그 제도를 받아들였던. 그렇죠? 그다음에 선왕 때가 전성기입니다. 전성기. 그래서 해동성국이라고 별명까지 붙여줬어요. 중국에서.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경에서 상경으로 천도했다. 모르죠? 네, 내비두세요. 처음으로 발해를 정식국고로 삼았다. 이것도 모르죠? 내비두세요. 오경 15부 62주의 지방행정체계를 완비했다. 모르시죠? 네. 장문유에게 명하여 산둥반도를 공격했다. 요 정도는 아셔야 되겠죠? 4번은 뭐예요? 무왕입니다. 자, 그럼 나머지 이제 몰랐다가 치고 여기에 보게 되면 지문이 주는 힌트가 있습니다. 지문이 주는 힌트가 있어요. 선왕 때 북쪽으로 대부분의 말갈족을 복속시키고 남쪽으로 신라의 국경을 접할 정도로 넓은 영토. 아싸! 넓은 영토. 넓은 영토. 와. 땅덩어리가 엄청 넓어졌어요. 그러면 잠깐 이제 대충 제가 이제 지도를 한번 그려보게 되면은 대충 그려보겠습니다. 전 대충 그려도 잘 그려요. 이렇게 했는데 남쪽으로는 이제 신라 국경을 접할 정도로 신라 국경 예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럼 발해가 산둥반도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발해 영토인데 자 그러면 보시겠습니다. 이 발해 영토 넓게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야 여기 우리 땅 끝이에요? 아니죠. 관리를 파견해야 됩니다. 관리를 파견해서 여기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행정구역을 정비를 해줘야 되는 거죠. 행정구역 정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어떤 지문에 주는 힌트를 잘 파악하신다면 답이 바로 보여요. 바로 뭐예요? 3번이죠. 오경 15부 62주의 지방행정체제를 완비했다. 완비라는 말이 또 뭐죠? 완전히 끝냈다는 얘기죠. 완비했다. 네. 그래서 정답이 3번 되겠습니다. 참고로 중경에서 상경으로 천도했다. 문왕 때고요. 그 다음에 발해를 정식 국호로. 예, 고왕이죠. 대조영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8번. 다음과 같은 생활 풍습이 있는 초기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마다 씨를 뿌리고 난 뒤인 5월과 곡식을 거두어 들인 10월에 귀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이때 사람들이 모여 춤추고 노래를 부르고 술 마시면서 밤낮으로 즐겼다. 얼마나 좋아 밤낮으로. 네, 5월과 10월 두 번에 걸쳐서 제천 행사를 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제천 행사를 해요. 자, 5월에 10월. 두 번씩이나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농사가 잘 된다는 얘기인데 어딜까요? 우리나라 곡창지대를 위치한 곡창지대에 위치한 사만이 되겠습니다. 사만. 자, 그러면 사만에서 이제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이 뭐죠? 재정분리죠. 뭐가 있었습니까? 소도라는 구역이 있었습니다. 이 소도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네, 분필이 저기 멀리 가 있기 때문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관리를 했어요. 하늘에 제사 지낸다. 이 소도는 그래서 천군이 담당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신지읍차 이런 사람들이 관리를 했죠. 그래서 일단은 답이 보이죠. 네, 정답은 이제 뭐 4번이 됐는데 신지읍차라고 불리우는 지배자가 존재했다. 족외혼은 어딜까요? 족외혼 참고로 족외혼. 예,
족외혼을 엄격히 지켰다. 족외혼 엄격히 지켰다. 같은 시족끼리는 결혼을 안 시켰죠. 어디니까? 예의 바른 나라다. 제가 그렇게 해서 예의 바르니까 같은 가족끼리는 결혼 안 시키는 거죠. 네, 이렇게 동해 서옥제라는 혼인 풍습. 서옥제. 네, 집을 마련해 줬죠. 사위한테. 사위서자죠. 그래서 고구려고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9번. 다음은 붕당 정치의 전개 과정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네. 효종이 죽자 인조의 계비 자의 대비의 복제 문제로 송시열을 비롯한 서인과 허목 등의 남인 간의 예송이 발생했다. 우리가 이제 이게 붕당과 관련된 그런 문제가 되는데, 붕당과 관련돼서 맨 처음에 이제 사림들이 선조 때에 중앙을 장악을 다 해버렸습니다. 장악해버렸는데, 그래서 자기들끼리 훈구랑 싸웠던 자기들끼리 이제 똘똘 뭉쳐서 잘 살아보세 했으면 좋았는데 또 자기들끼리 분열을 해버리죠. 이주전락 문제로. 그래서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지죠. 네, 이건 선조 때가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 동인과 서인이 나누는데 이 동인이 또 그 다음에 정열이 모반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모함으로 나눠지죠. 북인과 남인으로 나눠지죠. 남인은 온건파, 북인은 강경파죠. 요 이제 북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북인은 이제 광해군 때에 집권을 하게 되고요. 광해군. 그러다가 계속 이렇게 있죠. 그러면 여기 제일 불쌍한 애들이 누구예요? 서인이죠. 한 번도 집권을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인들이 인조반정을 통해 가지고 집권을 하게 됩니다. 인조반정을 통해서 집권하게 되죠. 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북인은 이제 몰락했고 남아있는 붕당은 뭐가 되는 겁니까? 남인과 서인이 남아죠. 그 남아있으면서 서로 남인과 서인이 서로 왔다 갔다. 이것이 이제 그 예송 논쟁입니다. 효정이 주자 현종 때에 예송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가 있고 영조는 살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조전랑의 인사 권한을 축소했다. 살림이라는 것은 이제 지방에 있는 그 존경받는 그런 사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뭐 중앙에 올라오지도 않으면서 지방에서 싹게 중앙에 있는 관리들을 약간 그 조종하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숨어 있는 세력자. 그렇죠? 예. 자, 이조전랑 인사 권한을 축소했다. 그러면서 이제 탕평책을 했습니다. 탕평책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 가의에 들어갈 붕당과 관련돼서 가의에 들어갈 것은 이제 뭐가 있어요? 여기 이제 예송이 있고 숙종이고 있겠죠. 숙종 때에 뭐가 있습니까? 환국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환국. 그래서 요 환국, 그 붕당 정치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흐름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였죠. 자, 그러면 1번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분당되었다. 선조 때죠. 선조 때. 그 다음에 소수 가문이 권력을 독점한 세조 정치가 나타났다. 자, 세조 정치는 정조 사후에 순조부터 헌종, 철종 때까지 4대 60여 년간이죠. 그래서 1801년부터 그 다음에 1863년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고요. 북인이 서인과 남인을 배제한 채 정권을 독점했다. 여기 광해군 때죠. 그 다음에 정국이 급격하게 전환돼 환국이 나타났다. 자, 숙종 때입니다. 숙종 때는 이 환국이라는 게 환자가 교환이에요. 교환. 정국을 교환한다. 좀 이제 서인이 좀 강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남인 세력을 좀 키워준 거고요. 그러니까 남인이 너무 오바를 해. 그럼 또 이제 서인 세력을 키워준 거고, 그러면서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환을 자꾸 했던 그런 환국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10번. 자, 보기는 일제가 제정한 법령의 일부이다. 가 하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태영은 수영자를 형판 위에 엎드리게 하고 그 의자에 양팔을 좌우로 벌리게 하여 형판에 묶고 양다리도 같이 묶은 후에 볼기 부분을 노출시켜 태로 친다. 나. 정부는 전시에 국가동원 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국 신민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 일제의 통치 방식과 관련된 부분이죠. 네, 10번 보겠습니다. 자, 태영. 엎드려 놓고 이제 태는데 조선시대의 그 형벌의 5가지 태장도 유사죠. 태장도 유사.
태장도 유사. 이렇게 갈수록 이제 좀 더 아주 험한 엄격한 그런 형벌이 되겠는데 때리는 겁니다. 요것이 없어졌어요. 우리나라는. 예, 태형이 없어졌어요. 갑오개혁 때 태형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다시 일본 애들이 했는데 요것이 무슨 태형이냐면 그냥 태형이 아니라 조선인 태형이에요. 조선인 태형. 우리만 때려주는 거야. 지네들은 안 때려. 조선인 태형. 그러면 이렇게 아주 무섭게 우리를 다뤘어요. 이게 무단 통치죠. 이른바 헌병경찰 통치. 무섭게. 그러다가 여기 언제쯤이죠? 1910년대죠. 처음에 우리나라 주권을 다 빼앗고 나서 아주 겁을 줬던 거죠. 처음에. 그러다가 이제 3.1운동으로 인해서 통치 방식이 변화가 됩니다. 20년대 문화 통치. 자, 그러다가 이제 일본이 전쟁을 하기 시작해요. 중국과 중일전쟁 1937년도에. 그 다음에 1941년도에 태평양 전쟁.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을 일본인으로 만들어서 전쟁에 참여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30년대에서 45년까지 우리가 이제 광복되는 그때가 이제 나와 관련된 거죠. 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증용한다. 그래서 병참기지화죠. 다 우리나라를 전쟁을 준비하는 기지로 만들었던 거죠. 그 다음에 민족 말살 정책. 그렇죠?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 일제 헌병 경찰이 집행했다. 예, 맞고. 그 다음에 2번에 조선인 일본이 구분 없이. 이것도 참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자꾸 점수를 주기 위해서 이런 어이없는 보기를 넣으셨어요. 그랬을 리가 없겠죠. 네. 3번.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의 강제 폐간으로 이어졌다. 그렇죠? 30년대 후반 무렵에 동아일보, 조선일보 강제 폐간이 됐죠. 그 다음에 인력뿐만 아니라 물자까지도 수탈의 대상으로 삼았다. 네, 그렇습니다. 물자, 그래서 공출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문제 11번. 다음 운동이 추진된 시기의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채 1,300만 원은 바로 우리 대한의 존망에 직결된 것이다. 갚으면 나라가 존재하고 갚지 못하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은 대세가 반드시 그렇게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쭉쭉쭉쭉 나왔습니다. 자, 국채 나왔어요. 국채 보상운동이죠. 네. 국채 보상운동. 네. 우리나라를 일본 애들이 경제적으로 얽어매기 위해서 계속 차관을 줬어요. 차관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차관을 빨리 갚아버리자. 경제적으로 자립하자. 네. 국채보상운동과 관련된 것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신민회가 열심히 활동을 했죠. 또 국채보상운동을 열심히 홍보를 했던 뭐가 있죠? 신문, 대한매일신보가 있죠. 이렇게 같이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죠. 1번. 관민공동회를 개최하고 헌의 6조를 채택했다. 이것도 역시 문제 참 좋은데 점수 주기 위해서 이렇게 쉬운 보기 하나를 딱 그냥 얹어주는 겁니다. 관민공동회 헌의 6조, 만민공동회 헌의 6조. 딱 뭡니까? 독립협회죠. 네. 그 다음에 2번. 군대 예산에 반발한 의병투쟁이 각지에서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났던 요 시기, 요 비슷한 시기를 1907년으로 보는데 그럼 군대 예산, 의병투쟁 이때죠. 정미의병이죠. 그 다음에 자강의 계열과 천도교 간부들이 대한협회를 조직했다. 자강회는 대한자강회죠. 대한자강회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고종이 뭐를 했어요? 헤이그 특사를 파견을 했죠. 그쵸? 고종이. 그럼 요 헤이그 특사를 파견한 것을 책임을 물어서 고종을 강제 퇴위시켰어요. 이 고종 강제 퇴위를 열렬하게 반대했던 것이 바로 대한자강회예요. 이 시기죠. 자, 그 다음에 신교육 보급을 위한 사립학교들이 전국적으로 설립했다. 네, 사립학교들 요 시기죠. 신교육 보급을 위해서 사립학교들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애국지사들이 만들었던 사립학교들이 있죠. 휘문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또 오산학교, 그 다음에 대성학교, 또 그 다음에 외국 선교사들이 또 많이 만들었죠. 예, 바로 요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독립협회는 언제 주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관파천 고종이 그 을미사변 이후에 1895년 을미사변 이후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처소를 옮겼죠. 그 시기 때에 열심히 활동했던 그런 단체입니다. 독립협회. 그래서 시기의 활동을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2번.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만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세요. 백제는 개국 이래로 문자로 사적을 기록함이 없더니 이에 이르러 박사고흥을 박사고흥을 얻어 비로소 서기를 갖게 했다. 예, 역사 편찬을 했던 거죠. 근초고 왕 때죠. 12번은 근초고 왕 때예요. 근초고 왕 때 4세기입니다. 그 다음에 태학박사 이문진에게 명하여 고사를 추격하여 신집 5권. 예, 영양왕 때죠. 영양왕 때 이렇게 했습니다. 600년도인데 네, 영양왕 때 그러니까 6세기. 영양왕은 사실은 제일 잘 나갔던 왕은 아니에요. 그렇죠? 잘 나갔던 왕은 아닌데 보통 이제 역사 편찬을 할 때는 제일 잘 나갔던 시기에 많이 하게 되는데 영양왕 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역사 편찬을 했다기보다는 그 방대한 분량의 역사책을 100권이나 되는 역사책을 이렇게 간추린 작업을 했던 거죠. 자, 그러면 뭐 6세기, 4세기와 6세기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고르세요. 백제가 수도를 웅진에서 사비로 옮겼다. 그렇죠. 성왕 때죠. 성왕 때입니다. 성왕 때. 네. 그러니까 뭐 6세기 여기 들어갈 거고요. 고구려가 당의 침략에 대비하여 천리장성을 쌓았다. 자, 천리장성을 쌓았던 시기는 바로 이 이후죠. 예. 영계소문이 천리장성 쌓았죠. 자, 영양왕 때는 이제 수나라의 살수대첩 612년이죠. 예, 그래서 612예요. 612. 그 다음에 천리장성 쌓고 당나라 침략 물리쳤던. 그 다음에 당의 침략을 물리쳤던 안시성 싸움 같은 경우는 645예요. 연도가 재밌어요. 1, 2, 4, 5. 3만 빠져있네. 1, 2, 4, 5. 네, 그러니까 요건 니은은 이유가 될 거고요. 디귿. 신라가 대가야를 정벌하여 낙동강 서쪽을 장악했다. 네,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근초고왕, 영양왕 요 사이에 있는 내용이죠. 6세기 때에. 고구려가 옥저와 동해를 정복하고 동해안으로 진출했다. 이건 이전이죠. 예, 태조왕 때입니다. 태조왕 때. 그래서 요거 고르시면 안 되겠고 기역과 디귿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관련 있는 왕이 시행한 정책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시오. 네, 여기 이제 살살 지워가면서 제가 또 이제 깔끔하게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기가 귀화한 이후로부터는 문사를 존중하여 은혜와 예가 너무 융숭하니. 쌍기입니다. 쌍기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가요? 과거제도죠. 재주가 없는 자가 외람되어 갑자기 승진하여 한 해 한 해 경상이 되었다. 네, 멀리 중국 남방과 북방의 용렬한 사람까지도 특별한 예로 접대하니 이 때문에 젊은 문사들이 다투어 진출하고 덕망 있는 사람들이 점차 쇠진하였다. 고려사에서. 네, 요 쌍기와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았네요. 자, 그러면 쭉 보시면은 쌍기와 관련된 왕입니다. 그럼 뭐예요? 과거 제도를 실시했던, 우리나라 최초로 과거 제도를 실시했던 어디죠? 고려시대의 광종이죠. 광종입니다. 제가 요거 설명해 드릴 때 요 광종 그냥 미칠 광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했죠. 그냥 죽이는 거예요. 말 안 듣는 사람들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제도, 그 다음에 또 뭐 했습니까? 노비안건법 이런 것들을 했죠. 그래서 왕권 강화를 위해서 왕권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한 그 두 가지 제도, 반대하는 사람도 그냥 죽여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광종과 관련돼서는 별로 평가가 안 좋았습니다. 뭐 최승로도 그랬고요. 기역, 승과제도의 시행, 과거제도니까요. 네,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니은, 개경 전식과의 제정. 우리가 이제 전식과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역분전, 그리고 공신정 성격이 강한 역분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시정전식과, 개정전식과, 경정전식과가 있었습니다. 이건 참고로 이제 목종 때 했던 거고요.
광덕 중풍의 연호. 왕권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임금일수록 연호를 세운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연호를 세웠던 임금들 같은 경우 보면 뭐 광개토 대왕도 그랬고 또 그 다음에 누가 있었습니까? 법흥왕, 신라의 그 다음에 진흥왕, 그 다음에 고려시대로 들어와가지고 또 뭐를 이 광종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경학 박사와 의학 박사 지방 파견을 했습니다. 지방까지 파견을 했던 것은 고려시대의 제도라든가 문물을 어느 정도 완성을 시켰던 성종 때고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개경 전식과 경학 박사, 의학 박사 지방 파견 요거를 딱 모르셔도 여러분들이 이 광종과 관련된 업적을 고르는 데는 이 문제도 그닥 어렵지는 않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문제 14번.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학도들은 각 읍에 할거하여 공회에 뭐를 세우고 서기, 성찰, 집사, 동몽 등을 두어 완연한 하나의 관청으로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기억에 들어갈 말, 뭐 잘 아실 겁니다. 뭐죠? 집강소죠. 자, 집강소죠. 자체행정기구죠. 동학 자체행정기구에. 집강소가 언제 했죠? 우리가 1차 봉기 이후에 전주성까지 점령을 하고 전주 화약을 했죠. 예. 그래서 정부가 동학교도들의 말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렇게 해산을 시켰습니다. 근데 동학교도들이 정부의 말을 끝까지 다 믿을 수는 없죠. 그래서 집강소를 설치를 했어요. 자, 요게 이제 1차 봉기 이후에 있었던 일이죠. 자, 1번. 사발통문을 작성에 앞장섰다. 자, 요것은 이제 봉기 때 했던 거고요. 사발통문. 교조신원운동. 교조신원운동 맨 처음에 있었던 것이죠. 맨 처음에 뭐 삼례 집회라든가 그 다음에 서울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보은 집회라든가 이런 것들 교조신원운동. 그 다음에 관군과 협상하여 전주 화약을 체결했다. 바로 전이죠. 1차 봉기. 바로 전입니다. 지역의 치안을 유지하고 탄관으로 응징했다. 바로 이런 일을 했던 거죠. 집강소가.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됩니다. 문제 5번. 요까 문제 14번 같은 경우에는 뭐 흐름을 잘 아시느냐, 순서를 아시느냐,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15번. 다음 글을 쓴 인물의 저술로 옳은 것은 옛사람이 말하기를 나라는 멸망할 수 있으나 그 역사는 결코 없어질 수 없다고 했으니 이는 나라가 형체라면 역사는 정신이기 때문이다. 정신이기 때문이다. 정신. 이제 우리나라의 형체는 없어져 버렸지만 정신은 살아남아야 된다. 이것이 내가 역사를 쓰는 까닭이다. 정신이 살아서 없어지지 않으면 형체도 부활할 때가 있을 것이다. 자, 요 지문은 굉장히 많이 나왔던, 기출문제에도 많이 나왔던, 많이 등장했던 지문이죠. 자, 여기 뭡니까? 혼입니다. 혼. 국혼. 나라의 혼. 여기 뚝 나오죠. 나라의 역사는 정신이기 때문이다. 정신이 있어야 된다. 혼. 혼을 강조했어요. 어떤 선생님이에요? 박은실 선생님이죠. 박은실 선생님이에요. 자, 그러면 박은실 선생님의 저술. 박은실 선생님은 한국통사, 그 다음에 한국독립운동 지열사. 이렇게 두 가지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사 연구초. 신채호 선생님이죠. 신채호 선생님의 사상도 알아두셔야 돼요. 난가사상입니다. 신라 화랑들의 정신을 우리가 쭉 가지고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조선사회 경제사 백남훈 선생님. 그 다음에 5천년간 조선의 정인보 선생님이죠. 정인보 선생님의 얼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 시기에 민족주의 사학자 박은실 선생님, 신채호 선생님, 정인보 선생님 어떤 것을 강조했는가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 되고 유명한 책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문제 16번. 보기의 사실들을 시대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역시 이런 문제 한 문제 정도 나올 줄 알았어요. 화통도감을 설치하여 화약과 화포를 제작했다. 화통도감 고려 말의 최무산이죠. 니은 훈련도감을 설치하고 소고법에 따라 지방군을 편정했다. 훈련도감 설치했습니다. 언제 했죠? 임진왜란 중에 했습니다. 임진왜란 중에. 그 다음에 디귿 일본의 부산포, 제포, 연포 등 3포를 개방하여 제한된 범위에서 교육을 허용했다. 세종대죠. 세종대입니다. 중앙에서 파견되는 장수로 하여금 방어 지역의 병력을 지휘하게 하는 재승방략 체제를 수립했다. 여기 이제 세조 때인데. 자, 맨 처음에 이것도 이제 제가 그 기출문제 하면서도 또 그 다음에 본강의에서도 굉장히 그 강조를 했었어요. 재승방략.
재승방약. 그 다음에 이제 진관체제가 있습니다. 진관체제 이렇게 있습니다. 맨 처음에 조선 시대에는 중요 기지별로 이렇게 군대가 있었죠. 그렇죠? 예. 뭐 병영, 수영, 그렇죠? 예. 그래서 진이 있었어요. 진이 딱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이 이제 재승방약으로 가는 과정을 딱 보게 되면은 처음에 그 기지를 다 두었다가 이 기지에 병력들이 딱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병력을 모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승방약이라는 건 니네 동네는 니네가 지켜라. 고을 수령한테. 니네 동네 니네가 지켜라. 그러니까 이 군대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농민들이잖아요. 니네 농민들을 데려다가 나쁜 놈들 쳐들어오면, 외적이 쳐들어오면 지켜라. 근데 문제가 있는 게 소규모 병력이 들어오게 되면 지킬 수가 있는데 대규모 병력이 들어오게 되면 못 지키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그 고을 수령이 중앙에 알려주는 거예요. 아, 대규모 병력이 들어옵니다. SOS를 치는 거죠. 그러면 중앙에서 사령관을 파견해가지고 군대를 모아가지고 글리 내려가는 거죠. 이것이 재승방약 체제인데 이 재승방약 체제가 잘못된 겁니다. 왜요? 내려올 때까지 외적은 가만히 있어요? 치고 올라가는 거죠. 그럼 고을 수령들도 제대로 안 세우고 어떻게 합니까? 대충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뭐 소고군 체제. 그러니까 이 군대 안 가는 사람들까지도 다 이제 군대 편성을 하고 확실한 기지를 그러니까 진관 체제로 다시 컴백을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맨 처음에 기억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 그 다음에 리을, 그 다음에 니은 되겠습니다. 정답 2번. 자, 문제 17번. 다음과 같이 주장한 실학자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대체로 재물은 비유하건대 샘과 같은 것이니 퍼내면 차고 버려두면 말라버린다. 네, 누굽니까? 박제가죠. 박제가입니다. 제가 이제 실학 강의를 할 때도 이 박제가와 관련된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박제가 쓴 대표적인 책이 뭐죠? 북학이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외우라고 제가 말씀드린 제가 북학파입니다. 이렇게 외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북학, 청나라의 북학이 청이죠. 북이 청이죠. 청나라의 과학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청과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 굉장히 강조를 해요. 청과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뭐가 또 필요해요? 무역선이 필요하죠.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지구 자전설을 주장했다. 지구가 돈다. 이건 누굽니까? 홍대영의 주장이고요. 절약보다는 소비를 권장했다. 여기 쭉 보시게 되면은 소비 강조하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쓰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써야 된다. 나오잖아요. 그건 박제가의 주장이고요. 수레와 선박의 이용을 역설하였다. 수레와 선박. 그러니까 자꾸 소비하고 그다음에 유통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레라든가 선박이라든가 이런 것들 필요하다는 거죠. 청과의 문물 제가 북학파입니다. 청과의 문물. 그렇죠? 예.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이것도 박제가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특징만 확실하게 아신다면은 푸실 수가 있는 문제예요. 네. 문제 18번.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 꼭 나옵니다. 제주래요. 자주 나왔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북한하고 통일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했던 것 가운데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이 바로 7.4 남북 공동성명이에요. 또 나왔습니다. 쌍방과 다음과 같은 조국 통일 원칙들의 합의를 보았다.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 나오죠. 둘째, 평화적 방법으로. 셋째, 민족 대단결. 3원칙이죠. 자주적, 평화적, 민족 대단결. 7.4 남북 공동성명이 쭉 나왔던 배경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사실 북한하고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았죠. 60년대 말에 무장공비들이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울진 삼청으로 쳐들어오기도 했고 또 그다음에 청와대 기습, 그렇죠? 북한의 특공대들이 이런 일도 있었고 굉장히 안 좋았는데 닉슨이 대통령이 되면서 닉슨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닉슨 독트린이라는 것이 이제 뭡니까? 냉전의 완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공산주의, 그다음에 자유주의 싸우지 말고 이제 서로 좀 화해, 대탕트 모드로 가보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도 여기에 편성을 하기 시작을 했고 또 한 가지는 7.4 남북 공동성명이 일어났던 72년도에 이것을 발표하고 국민들은 전부 다 뭐가 되는 줄 알았습니까? 정말 통일되는 줄 알았어요. 야, 정말 통일되는구나. 이렇게 했어요.
국민들의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었죠. 그리고 나서 3개월 뒤에 10월 달이죠. 10월 유신을 단행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옳은 것은 배경입니다. 배경. 동아시아의 대땅트 정세가 조성되었다. 이거 당연한 거죠. 남북 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있을 때 비핵화 이 당시에 북한이 핵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건 1992년도였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6.23 평화통일 외교선언을 선언했다. 이건 73년도. 예, 73년도 내정 불간섭. 그다음에 유엔 동시 가입을 우리가 제안을 했던 거죠. 그다음에 공산권 국가와 수교하는 북방 정책. 이것도 이제 90년도에 들어오게 되면서 누가 되는 겁니까? 80년대 말 89년도부터 90년대에 들어오게 되면서 노태우 정부 때에 요때 이제 공산주의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방 외교를 열심히 해가지고 뭐 선견지명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 헝가리라든가 그 다음에 또 이제 독일 같은 경우 통일을 하게 되면서 그래서 우리도 이 공산권 국가와 수교를 해도 되겠구나. 미국 눈치 안 봐도 수교해도 되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북방 정책을 추진할 수가 있었던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국사 문제 제가 꼼꼼하게 제가 분석과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굳이 모든 것을 알지 않아도 세부적인 내용을 잘 알지 않으셔도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 그것만 확실하게 기억하시면 문제를 다 푸실 수 있습니다. 제가 늘 강의에서 강조했던 부분이죠. 정말 그 이제 시간도 좀 절약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싶으시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사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기억하실 것만 제대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안다고 해서 고득점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국사, 네, 한국사 우리가 문제 제가 풀이를 해드렸습니다. 머리가 맑아지셨습니까? 시험 보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시험 보실 수험생 여러분들 제대로 알고 준비하신다면 좋은 결과, 앞선 선배들처럼 좋은 결과 있으시리라 확실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